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야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네오콘의 핵심 세력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죠. 생쇼를 하고 있는데 무슨 쇼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에 완전히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특수전 전문가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명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미국의 이너서클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방미 기간 중 이른바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미국 마쿠 권력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 측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국 민주당 대외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CSIS 부소장, 현재 구글 유튜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방미 기간 중 CIA 출신의 수미테리 CSIS 연구원, 네오콘 계열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기업연구소 AEI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관계자들과 만나고 심지어 민주당의 대부격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까지 접촉했습니다.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차기 대권 구도에서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된 야권의 대권 레이스에서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총선이죠.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참패하고 지금 이제 일선 정치에서 사라져 있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신이 공천을 주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킨 지성호 의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가서 직접 이 목발을 집어 들어 보이면서 탈북민들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던 지성호 의원, 그로 인해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주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성호 의원을 동원해서 대동하고 지금 미국을 완전히 돌았는데 여기 이 명단을 보면 정말 이 네오콘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아주 핵심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났다. 그래서 CSIS 그리고 CSIS는 완전히 그냥 초당파적인 정말 이 국제정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연구기관이고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CIA 출신의 수미테리 연구원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화당 보수 측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기업연구소 AEI죠.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를 맡고 있는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여기를 또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공화당 측의 싱크탱크, 민주당 측의 싱크탱크, 초당파적인 싱크탱크, 그리고 민주당의 아주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그리고 현재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빅터 차, 이런 사람들 두루 만났는데 그럼 왜 갔냐? 왜 만났냐? 대통령 나오고 싶은 생각을 접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호 의원은 그럼 왜 데리고 왔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인권 청문회를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지금 미 의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탈북민 출신을 국회의원 공천을 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문재인과의 차별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성호 의원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지금 야권에 대선 후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력 주자들이 사실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의 내부 경쟁과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된 사람이 맷집이 좋아요. 왜? 경선 과정에서 이미 서로 간에 검증을 다 하니까 본선 들어갈 때 정말 이 여당의 아주 추잡한 그런 거짓말 공세들이 이제 나오죠. 쟤들은 거짓말 전문이니까. 대선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미미한 지지도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중량급 인사들이 계속 야당에서 나와줘야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의 맷집이 튼튼해진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어쨌든 의미 있는 후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생쇼를 하고 있는 측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들, 그것도 당 대학생위원회와 당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했다가 융단 폭격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면 내부 구성원들에게조차 쓴소리를 듣는지 집권 여당의 수준이 알만하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성년의 날 기념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맹비난을 듣고 사과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송영길을 비롯한 청년 비례대표 의원인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당원 8명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면 그게 놀림거리였는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 그게 더 비하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토했고, 다른 참가자는 대학 안 가면 1,000만 원, 군대 다녀오면 3,000만 원 준다는데 더는 이런 공약에 안 속는다, 표를 주지 않겠다라며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각종 비리가 생겼고 불공정 사건에 대한 내로남불식 대처에 실망했다라며 최근 조국 사태를 비롯한 민주당과 여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를 성토했습니다. 이날 참가한 청년들은 백신 문제, 방역수칙 문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신들만이 절대적인 선이고 정의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는 민주당 정권, 내부에서 이렇게 얻어터지고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송영길 표정 한번 보십시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얍삽해 보이는 눈초려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민주당 당원들의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희 경험으로 봐서 저도 이제 국회에서 제가 모 의원들하고 같이 뭔가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협의체도 한번 해보고 또 국방부 관련해서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이 대학생들은 불러놓으면 뭐 이 당파, 정파 다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왜냐? 그냥 젊으니까 그래요. 네. 여기서 지금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해야지 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아직은. 이게 이제 20대 후반쯤만 가도 눈치를 싹 보기 시작하는데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냥 막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이라는 당대표를 앞에다 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자, 포퓰리즘. 군대 갔다 오면 3,000만 원. 야, 그 네 돈이냐? 그거 주면 어떡한다고 도대체? 돈 어디서 나오냐? 너는 도대체 세금은 내냐?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것들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좀 틀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지적해주고 싶은 거는 뭐가 틀렸냐? 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더라. 라고 한 거 이거 틀렸습니다. 민주당은 더 하더라. 더 하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측근 비리가 이 정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렇게 추잡한 비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는 정말 입으로 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뭔가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아직도 뉴스 좀 덜 봤구나.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니 뭐니 이런 것만 들어서 그래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TV조선, 채널A, 그리고 신인길 국방TV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이게 진짜 더 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 곧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소영길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문재인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과 청은 지금 다르다. 이 송영길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다르다. 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이 정부를 성토하는 이런 젊은 당원 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당의 이 지지 기반 속에서 파워가 나오는데, 당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면은 지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를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 꽂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인경 국방TV 아닙니까? 제가 작년만 해도 이런 말 함부로 못했죠. 채널 폐쇄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막 하죠. 해도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도 붙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바로 노란 딱지입니다. 지금 붙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통제력이 이제는 그냥 끈 떨어졌다. 그래서 끈 떨어지면 마구마구 그냥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TV조선 채널에 보십시오. 아마 강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미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센 것들 나오죠. 아마 정말 초고속 KTX 타고 레임덕으로 아래로 내려꽂는 문재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카메라 대장이 북한의 핵무기 실제 사용 위협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우려를 들고 나와 주목됩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새로 부임하는 라카메라 대장은 특수전 분야에서만 30년을 복무한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북한의 핵무기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형식의 답변서에서 북한이 핵 비축이나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며 북한은 체제 존립과 외세 개입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하려 하며 김정은은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북한은 한국을 계속 배격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와 협상 가능성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라카메라 대장은 1985년 미 육사를 졸업한 뒤 제82 공수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75 레인저 연대와 제10사닥사단 사단장 등 경보병과 특수전 부대에서 지휘관 경험을 쌓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합동 특수전사령부 작전참모, 25사단 작전부사단장, 18 공수군단장, 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관 등 특수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27일 라카메라 장군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임 주한미 해군사령관인 마크 셰이퍼 준장을 비롯해서 주한미군을 특수작전 전문가들로 채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라카메라 대장, 제가 방금 프로필을 읊어드렸듯이 완전히 경보병과 특수전 분야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형적인 완전히 중기갑 사단들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력전,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갑전, 지금 전 세계에 러시아와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또 중국하고 이 세 나라를 제외하고 지금 이 한반도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2300대의 탱크, 3800대의 탱크가 마주보고 있는 이런 땅은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 하더라도 이 좁은 지역에 이 6000대가 넘는 탱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역사를 뒤져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한반도 전쟁은 어마어마한 중기갑 전쟁이 될 것이고 대규모의 화력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기갑이나 기교와 보병 이런 이제 정규군 출신들이죠. 그런데 비정규전을 주로 했던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됐고 네이비실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되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라카메라 대장은 그동안 어떤 프로필이 있었냐?
독재자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실제 투입되어서 작전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위 때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하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때는 IT의 쿠데타 세력을 축출하는 작전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 때는 후세인 체포했죠. 그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S를 제거하는 그 다국적군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관에 해서 가장 최근까지 전쟁을 했던 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동안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런 전쟁, 그 다음에 IS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 IS전은 주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열렸는데 이 IS전 외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은 아주 소규모였죠. 사실 IS전이 제일 컸죠. 이 IS전 때 그 합동 사령관을 했고 결국 이 IS의 각 지역별 수계들, 그 수계들을 체포하고 제거하는 그런 총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가 큰 기갑 세력이 마주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이렇게 독재자를 체포하고 한 작전을 대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해왔던 사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명했다. 이게 뭔가 그냥 싸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해군 사령관이 왜 네이비실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이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왔을까요? 자, 이런 거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지 또 어떤 작전을 예비하고 있을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키나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 해병대와 네이비실 그리고 그린베레들의 여러 가지 작전들, 훈련들 그리고 프랑스군까지 들어와서 하는 훈련들 이런 거 보면 결코 평범하게 넘길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 들어가서 체포해오는 이런 작전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인사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이루어내려면 그 인사를 잘해서 그 특성에 맞는 사람을 일단 배치를 시켜놔야 되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 다음에 전력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특수전 전력들이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어쩌면 이 한반도 주변에 포진될 수가 있습니다. 뭐 AG-130 지금 이미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들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이 특수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자다가 질질 끌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